AI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됐는지 네. 그걸 좀 알아보고 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유럽이나 뭐 미국이 제일 잘 할 거니까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사실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예.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입니까? 네, 네.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유럽은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규제. 아, AI 규제 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7월 달에 보도하기를 과거에 이제 동서냉전이 있었을 때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을 영어로 암스 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 AI 암스 레이스가 작동하고 있다. 아, 이것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냐면 2012년에서 2022년까지 AI 관련 스타트업에 들어갔던 투자한 금액과 예. 2023년 1월부터 3월에 투자했던 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고 있는 거고요. 3개월 동안 투자한 액수 네, 네,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3년은 작년 2022년 11월 30일 날 우리 챗 GPT가 나온 이후로 AI 붐이 불었고 예.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 펜타곤 내에도 AI TF팀이 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펜타곤에서도 생성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투에 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주라든지 투자라든지 심지어 투자도 하고 있고요. CIA도 마찬가지고 예.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가디언에서 폭로를 한 거에 따르면 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예. 하루에 100명의 하마스 요원을 타격을 합니다.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을 쏴서. 네, 예. 그거 최종 결정을 AI가 하고 있어요. AI가 여기에 타격을 할 건 미사일로. 그래서 어느 미사일 나라의 AI가 결정을 하나요? 이스라엘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디언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민간인 사상자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AI가 고려하고 있는지 이걸 투명하게 필요가 있는데 벌써 AI는 여러분 전쟁에도 특히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의 어떤 거주 지점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이 정보를 모아오겠죠. 예. 그럼 이 정보관을 모으면 이건 실제로 타격했을 때 사살할 확률이 50% 이상, 70% 이상 그럼 타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와. 이것이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쓰일 정도로 AI 기술들은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음모론이 되고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군인들이 이스라엘이 안 밝히는 거죠. 여기에 이 부분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갖다가 물론 본인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지만은 민간인 사상자가 5명 있을 경우에는 이건 무시하고 간다. 이렇게 와. 설정을 했을지 안 했을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최소 사상자 또는 최대 사상자를 하루에 100명으로 해서 어떤 국제적인 여론의 비난을 약간 좀 잠재운다. 뭐 그런 그런, 목표가 그런 어떤 타겟을 정했을 수도 네, 있고. 네. 어차피 그러한 네. 것은 인간의 조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와우. 그래서 이제 예. 가디언즈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을 인공지능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인데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을 정도로 와. 사실은 우리의 민간 단위에서의 기업들에서 AI가 올해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펜타곤이라든지 중국의 군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단히 폭발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건가요? 펜타곤까지? 그러니까 뭐 상업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이제 AI가 발전해 네.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2016년에 알파고 사건이 있었죠. 예. 알파고 했을 때 대단하다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기다니. 근데 이거는 간접 체험입니다. 저 사람이 인공지능이 누굴 이겼다더라. 그렇죠. 근데 지금 작년 챗GPT 나오면서 사실 순식간에 2억 명이 그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서 모든 이용자들이 느낀 거예요. 이거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결정권자라든지 중간에 있는 기업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 정부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 뭐 군대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도 직접 한번 써본 거예요. AI를. 이거 대단하다. 예. 이거를 좀 더 활용해서 응용해서 우리 로펌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 우리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 네. 우리 군대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 네. 우리 JP 모건인데 우리 파이낸스 쪽에서 이걸 사용할 수 그렇죠. 없을까?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가 네.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사용해 보니 음. 이거는 다르다라고 느낀 거고 급속도로 투자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것에 맞게끔, 우리 기업에 맞게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것을 응용하자라는 결정들을 사실은 전 세계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팹을 지을 때 한꺼번에 돈을 확 들여가지고 네. 팹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수요가 생각만큼 많지 않아. 네. AI에 대한 수요도 이게 예측을 측정을 하고 AI로 측정을 해서 AI의 수요가 이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투자하고 공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뭔가 있어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도 투자를 하니까 이거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업가들이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후자에 좀 가까운데 우리가 예. AI의 경제학이라는 뭐 책도 있지만 예. AI를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봤을 때 예. 그 경제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시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매출이 그렇죠.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픈 AI라든지 구글 저기에서 제미나이가 나왔는데 이것은 비용 대비 매출이 더 크지 않습니다. 우선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 액수로 든다라는 거죠. 예. 우선은 그것을 연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GPU도 많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갖다가 흔히 말해서 병렬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그냥 사무실에다 컴퓨터 놔두고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또는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큰 고객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큰 고객이 들어온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GPU들을 확보해가지고 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심지어 오픈 AI에게 130억 달러를 투자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오픈 AI에서 만들고 있는 그 AI 서비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업데이트 해줄 것. 예. 그래서 고객들이 아까 전에 의사결정권자가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AI가 오픈 AI 그냥 일반 고객들이 쓰는 것처럼 매달 20달러 쓰는 걸로 기업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엔터프라이즈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애저의 매출이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예.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아마존과 구글 클라우드가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경쟁적으로 아마존도 어마어마하게 AI에게다 투자를 하는 거고 얼마 전에 Q라고 하는 자신의 AI를 발표를 한 거고 구글도 제미나이를 발표했는데 먼저 이런 구글 클라우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즉 기업 고객들이 우선 AI를 쓰고 싶어 하니까 이건 수요죠. 예.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든 안 드러내든. 예. 그러는데 이 수요를 어디서 쓰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쓰고 있으니까 예. 고객을 안 뺏기기 위해서라도 예. 아마존과 구글도 클라우드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AI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부분들이 큰 어떤 경제 규모가 현재는 형성이 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에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회수가 어디냐면 바로 구글 클라우드가 끼어 팔게 하는 거죠. 아. 클라우드를 끼어 팔게 하는 거고 지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다시 회수하고 있냐면 돈을 아주 조금이지만 예. 그래서 네이버도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 각 AI들의 뭐 AI 그 개발 회사들의 어떤 특성이랄지 앞으로 나아갈 기술이랄지 현재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지 요거를 여쭤보기 전에 갑자기 든 궁금증. AI 이전에 우리가 컴퓨터에 각종 우리의 말과 글과 뭐 영상과 이런 거를 다 넣어놨잖아요.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우리 같은 기자들이나 마케터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AI와 비교하면 원시적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술과 기존에 썼던 기술과 AI가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단계야. 그게 뭡니까? 질적으로 다른 단계는 그 전까지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 예를 들자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딥러닝 기술은 인간의 눈을 대신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시각적인 거죠. 그러면은 시각 데이터만 학습을 했어요. 이거 자동차가 이제 카메라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것처럼. 그렇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컴퓨터 비전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이건 차다, 자전거다, 교통 신호다, 표시판이다, 사람이다 이런 것만 학습을 하는 거고. 그걸 인식을 하죠. 그렇죠. 예. 그걸 인식해가지고 시각적인 눈만을 대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방사선학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들, CT 사진들 이런 거 학습 막 해가지고 이것이 암인지 폐렴인지 뭐 이런 것을 판독하는 과제를 하게 되는 것. 딱 그것만 하는구나. 네, 그것만 하는 거죠. 이걸만 했더니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바로 이 리밋에 한계에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걸 보다 좀 더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복합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공부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거대 네. 언어 모델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시각만 공부하지 말고 어. 텍스트도 공부하고 음악도 공부하고 영상도 공부하고 이미지도 공부하고 소리도 공부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장르의 데이터를 다 공부하자. 와,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야. 여기 집결된 다음에 예. 눈을 대신하는 일도 하고 글을 쓰는 일도 대신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일도 대신하고 영상을 만드는 일도 하고 음악을 만드는 일도 하자. 이렇게 만든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이거 2021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네. 네, 스탠포드 대학 교수들이 이것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르의 것들을 한꺼번에 학습을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러네. 데이터도 많이 필요로 하고 예. 이거를 다 병렬적으로 연산하기 위해서 크로스로 만들기 위해서 GPU도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과제도 여러 개를 하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텍스트로 우리가 GPT에게 물어보면 그냥 텍스트로만 답해줬잖아요. 요즘 멀티모달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 메타가 만들어낸 AI 그 보시면 사물을 인식해요. 레이방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저거 개선문이네. 그럼 제 귀에다가 개선문에다가 설명을 들려줍니다. 프랑스 가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영어가 잘 안 되는 데가 네.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 음식판을 메뉴판을 딱 펼치면 다 프랑스어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랑스어. 여기에서 이렇게 쓰인 거를 내가 보고 있는 걸 걔가 한국말로 읽어주는 겁니다. 아 이건 무슨 메뉴고 뭡니다. 이건 무슨 메뉴고 뭡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세 번째를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크로스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제가 눈으로 보는 것과 이것을 말로 듣는 것을, 그것도 여기 눈으로 보는 것은 프랑스어인데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네. 가능했던 이유는 복합적 단어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장르가 다른 이미지와 텍스트와 그리고 영상과 음악과 소리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예.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결과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 지금 거대 언어 모델 서비스라고 하는 챗GPT라든지 메타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선보일 메타 AI라든지 구글도 내년에 선보일 제미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AI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자랑하죠. 냉장고 안을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여기 안에 이 친구가 보는 메뉴들이 그러니까 음식 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오늘 저녁은 뭐 해 드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죠. 저희 김치가 오래되어 있네요. 그럼 김치찌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도 옆에 보이네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식 노동자 집단에서의 어떤 그 저항감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가령 그걸 가지고 돈을 받고 유료로 팔았던, 특히 이제 뭐 금융회사들이나 그런 쪽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JP모건에서 아주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이 세계 경제 전망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1,000만 원짜리야, 1억짜리야.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는 안 팔았어. 근데 그거가 AI의 DB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네.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미세 조정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우리 회사 거를 좀 집어여줘서 이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레벨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AI도? 네네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을 시켰어요. 네. 추가로 학습을 시켜서 인덱스 챗GPT라는 것을 만들었고 블룸버그도 예. 블룸버그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데이터 자산을 입력을 해서 블룸버그 GP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GPT들을 만들 수가 개인화된 GPT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다르겠네. 또 그렇죠. 지금처럼. 네, 그리고 이제 GPTS라는 것을 이번 올해 11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GPTS라는 건 뭐냐면 유저 제너레이티드 AI라고 저는 정의하는데요. 예. 우리가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가 만들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JP 모건이나 블룸버그는 많은 돈이 들었어요. 전문가들이 이걸 데이터화하고 개발자들이 이것을 업로딩 해가지고 미세 조정이라는 것을 해서 세부적인 학습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것들을 GPT가 보니까 오픈 AI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네. 그럼 GPT 빌더라는 걸 만들어서 개발 지식이 제로래도 자기 데이터를 여기다가 업로드만 할 수 있으면 업로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죠. 네. EBS의 명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명이라는 방송에 있는 것들 다 오디오 스크립트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건 요즘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텍스트로 전환하는 거를 그냥 개발자 아닌 거기에 있는 PD나 어떤 직원 네. 한 명이 클릭해가지고 GPT 빌더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올려놓으면 명의를 학습해서 명의 GPT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웹사이트에 놔두면은 제가 허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GPT에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에서부터 답변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명의가 갖고 있는 거에 그러면 거기 이러한 허리가 아플 때는 우리나라 전통 뭐 이런 답변들을 해주는 거죠. 충분히 맞춤형도 가능하군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해서 이제 올해 말에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오픈 AI의 내용을 겪으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예. GPT 스토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개인화된 GPT를 판매하고 예. 그 중에 수익금 일부는 오픈 AI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는 이런 예. 식의 것들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는 심지어는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한 것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자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기를 많이 쓰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미지도 읽을 수 있거든요. 예. 뭐 OCR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읽어서 일기장을 갖다가 사진 찍어서 막 올려놓으면 우리 어머니 이름 따서 우리 어머니 GPT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일날 가족들이 그러네. 모여서 우리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가 생전에 녹음을 해놨던 보이스도 있다라면 네. 보이스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랑. 그럼 엄마가 목소리로 그래 너네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엄마는 말인데 이 일기에 의해서 어머니의 일기의 어떤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이 친구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능한 시대로 이미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홀로그램 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동영상만 찍어 놓으면 그렇죠. 야. 근데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